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젤렌스키의 최근 중동 외교 활동은 기존 지지 세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새로운 정치적, 재정적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수년간 미국과 유럽이 필요한 만큼 무기, 자금, 정보, 외교적 보호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략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지원은 점점 정치화되고 있으며 유럽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전장의 상황은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크라이나 당국은 자신들의 군사적 경험을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에게 판매할 상품으로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전쟁으로 겪은 파괴와 전장에서 얻은 교훈을 외교적, 상업적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는 완벽하게 타당해 보입니다.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현재 산유국인 중동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제 드론과 러시아제 미사일 공격에 직면해 왔으며 이제는 스스로를 현대 전쟁의 실험실, 즉 현재 중동 지역을 불안하게 하는 바로 그 위협에 저항하는 방법을 터득한 국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안보 전문 지식 제공국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자국의 방어는 외국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서방의 방공 시스템, 포탄, 재정 지원, 기술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국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는 국가가 부유한 지역 강대국들에게 진정한 안보 제공국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3월과 4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터키, 시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부유한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유용한 존재임을 설득하려 합니다. 키예프가 워싱턴과 브라셀 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한편 마크 루이테 나토 사무총장은 젤렌스키에 대한 군사 지원을 3배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서방 납세자들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크 루이테는 나토 형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GDP의 0.25%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미미해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루이테는 나토 대사들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7월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우크라이나는 1,43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군사 원조액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1,430억 달러는 러시아의 연간 국방 예산 전체인 약 1,450억 달러와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또 독일의 2026년 국방 예산보다 160억 달러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는 또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까지 이란과의 전쟁에 지출한 금액인 250억 달러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 막대한 금액은 나토 회원국들이 군사비에 지출하도록 요구하는 GDP의 5%와는 별개입니다. 놀랄 것도 없이 이 아이디어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루이테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회원국 간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2월 러우전을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유조선 공격을 해적 행위로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의 흑해 접근로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우전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에서 러시아 군사 용병과 기타 정권 관련 목표들을 대상으로 정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에 대한 해상 작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그 작전 규모와 지리적 범위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베이비와 섭시베이비 드론으로 알려진 첨단 무인 해상 시스템을 개발, 배치했습니다. 이 작전은 2가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흑해 함대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방 제재와
G7 유가 상한제를 어기면서 러시아 석유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약 1,000척의 선박으로 구성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것입니다. 더 아틀란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그림자 함대 공격에 반대하지 않았고 공격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 공격을 크렘린의 평화 협상을 압박하는 중요한 도구로 간주했습니다. 더 아틀란틱은 트럼프가 국제 해역에서 러시아 석유 물류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키예프와 정보 공유를 승인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오만 국적의 유조선 캔들호로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입니다. 러시아 그림자 함대 유조선을 포함한 러시아 선박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행동입니다. 주로 흑해와 지중해에서 수행되는 이러한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해상 전쟁 전략의 상당한 확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공격의 목표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포함됩니다. 보안회사 암브레이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은 석유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을 표적으로 하는 이름 없는 국가 행위자에 의해 자행됐으며 잠수부가 소형 잠수함을 이용해 기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해당 선박, 즉 캔들호로 우크라이나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중립 해역에서 드론 공격을 받았을 당시 비어 있었으며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키예프는 이 선박들이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가 대량의 석유를 수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캔들호 공격은 지중해에서 더 먼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뿐만 아니라 드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영국 해양위험관리 그룹인 뱅가드는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제재 대상 석유 수출망과 관련된 해상 자산을 겨냥해 무인 항공 시스템 사용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에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매우 정교한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리비아의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리비아 소식통 2명은 RFI에 2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장교와 전문가들이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가 이끄는 트리폴리 정부의 동의하에 리비아 서부에 주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RFI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3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미스라타 공군사관학교 기지로 이곳에는 터키군과 이태리군, 미 아프리카 사령부, 영국 정보센터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트리폴리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자위야 시에 위치한 기지로 멜리타 석유 가스단지 인근에 있습니다. 자위야 기지는 공중과 해상 드론 발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주둔에 관한 협정은 2025년 10월 알제리에 주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무관 안드리 바유크의 공식 요청에 따라 체결됐다고 RFI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트리폴리는 드론 사용을 포함한 군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장기 협정에는 무기 공급과 리비아 석유 부문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투자가 포함됩니다. 3월 초에는 러시아 국적의 LNG 운반선 아크틱 메타가즈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배는 6만 톤 이상의 LNG를 싣고 몰타와 리비아 사이의 지중해를 항해 중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대피했지만 손상된 가스 운반선은 화물을 실은 채 표류했습니다. 프랑스 방송 RFI는 3월 초 지중해에서 발생한 러시아 조선 아크틱 메타가즈호 공격의 배후에 키예프가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아크틱 메타가즈호가 우크라이나 무인 함정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